네, 이번 코너는 중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궁금증까지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중동백과사전 김영미 국제분쟁지역 전문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시간에도 몇 번 전해드렸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중동 지역에서 좀 심각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중동 지역 중에서 이스라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이스라엘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현재 확진자가 16,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2명 사망한 것까지 합쳐갖고 232명 사망자가 나와서 네. 지금 이스라엘도 코로나 때문에 총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 아직도 봉쇄령 때문에 주거 지역에서 100m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코로나 사태 대처하는 방식을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라고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이 의료 사태 해결에 정보기관이 나서고 있더라고요. 그 모사드라고 영화에서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정보기관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던데요. 네, 이스라엘은 정보기관이 두 기관이 있는데 네. 해외 파트를 맡는 쪽이 모사드고요. 네. 국내 파트를 맡는 쪽이 신베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치면 CIA하고 FBI 같은 격인데요. 네. 이 첩보 기관이 모사드는 사실은 우리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해요. 저도 취재를 열심히 해보지만 그냥 추정되는 사람만 알 뿐 뭐 직접적으로 자신이 모사드다 혹은 뭐 신베트다라고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래도 국가기관 정식 국가기관이고 영화에 엄청 많이 나오죠. 네, 멋있게 맞아요. 나오고. 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모사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최고의 첩보 기관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첩보 정보 기관이라는 건데 이 모사드가 근데 어떻게 보건 사태에 이렇게 개입을 하나요?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 이름이 시바 병원인데 네. 이 시바 병원의 원장이 그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이거 보건부를 찾아가야 되는데 모사드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인공호흡기가 2,000개도 안 되는데 네. 이렇게 확진자가 몰리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그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모사드에 직접 찾아가 가지고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사드 요원이 이 의료용품을 확보하기 위해 뛰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2월 달부터인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파트는 손세정제, 어느 파트는 마스크, 어느 파트는 진단 키트.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뛰어가지고 그래도 확보를 했어요. 근데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네네. 손세정제 이런 건 성공 못했대요. 그래서 뭐 인도에서 수입하려다가 이제 기간이 너무 걸려서 인도 자체가 봉쇄령이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그건 중간에 포기도 하기도 하고 네. 이제 마스크를 또 구하려고 또 중국까지 뚫고 들어가갖고 또 구하기도 했는데 그 수량만큼 못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의료용품을 모사드가 이렇게 해외 첩보기관이 이렇게 확보하는 나라는 아마 이스라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위중하다 보니까 뭐 의료 장비나 이런 방역 장비 같은 것들이 계속 부족해가지고 지금 다 허덕이는 상황인데 의료 장비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반입을 하는 건가요? 요새는 그 코로나 때문에 필요한 의료 용품이다. 그러면 법이고 뭐 다 뜯어고치는 추세예요. 그래서 뭐 중간에 가로채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뭐 페어플레이 없이 그냥 먼저 네. 차지하는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육 강식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요. 일단 모사드 자체가 국가 위기에 굉장히 맞춰져서 조직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 처음 국가가 생기면서 사방이 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때부터 물품을 수급하는 식량이라든지 또 그 안에 처음 갔을 땐 병원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용품을 이렇게 어디 가서 구해온다든지 그런 거는
그 이스라엘 정부 자체가 모사드나 신베트를 조직적으로 키웠어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도록.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에 모사드가 적극 개입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바탕이 이 건국 때부터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첩보 일만 한 게 아니라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도 되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네요. 네, 이전에 뭐 홀로코스트 때문에 유태인들이 많이 학살당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 나라를 이제 꾸려 나가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보에 대한 의식, 즉 안보 생명을 지키는 것,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것 이걸 최우선으로 두다 보니까 남이 어쨌든 간에 일단 우리부터 살고 보자라는 인식이 더 강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옆에 팔레스타인과 계속 분쟁을 하면서 네. 전 세계적으로 좀 밉상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국가 위기라는 거에 이렇게 DNA에 본인들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된다라고 하면 전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고 자랍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서 그 이스라엘 내 그 첩보기관 크게 2개 중에 국내 첩보기관이라고 얘기해 주신 그 신베트도 코로나19 사태에 굉장히 또 역할을 톡톡히 나름대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신베트의 조언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2월 달에 관광객들이 그 이스라엘 갔다가 전면 입국 금지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코로나 때문이었는데 신베트 또한 적극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 개입이 되어서 뭐 휴대폰 감청, 뭐 추적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 확진자 접촉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벨 눌러요. 그리고 보면은 신베트 요원이 와서 당신 지금 확진자일 수 있으니 빨리 가서 검사 받자고 끌고 간대요. 그리고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확진자가 되어 있는 곳조차도 국내 신베트 기관이 그거를 정보를 확보해서 알려줄 정도로 네. 굉장히 열심히 뛰죠. 그리고 봉쇄령 기간에 100m 바깥에 나가지 못하게 하면 100m 좀 넘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신베트 요원들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무서운데요? 자국민에 대한 감시 또한 어마무시하게 철저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번에 굉장히 자신들의 정보기관 능력에 굉장히 놀랬다고 말로는 듣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자기 주거 공간에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놀라웠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모사드의 원래 역할이라는 게 첩보 기관의 역할인 건데 뭐 이스라엘 경우에 워낙 뭐 국제적인 분쟁거리가 많기도 하지만 지금 워낙 이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보건 긴급 사태라서 뭐 다른 분쟁 이슈나 뭐 이런 첩보의 역할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위중하니 이 모사드의 역량을 코로나 사태에 집중시켜도 뭐 내부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라고 뭐 정보기관이나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움직인 거겠죠? 같은 국가 위기거든요.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16,000까지 갈 정도 이렇게까지 모사드 신베트가 다 동원됐는데 네. 확진자가 16,000 거기다 인구 800만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굉장히 작은 나라고 이 안에서도 이렇게 안 될 정도면 만약에 이런 기능이 없었다 그러면 뭐 이스라엘 전체가 코로나로 뭐 엄청난 재앙이 닥쳤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 또한 국가가 무너질 수도 있는 대재앙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기관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국민들한테 뭐 국민들의 위기 대응 능력 이걸 키우기 위해서 앞장섰던 거죠. 네. 자, 그래서 모사드가 이스라엘 이 코로나19 사태에 어떤 역할을 이번에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이 모사드가 처음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으로 설립됐던 게 언제였나요? 그러니까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제 가방 하나씩 들고 이제 나타났는데 네. 1949년에 바로 설립이 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뭐 정식 문서나 그런 걸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첩보기관이니까요. 첩보기관이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나치로부터 그냥 갖은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쓴데 안위를 지킬 수 있는 정보기관을 간절하게 원했고 그게 이제 모사드와 신베트로 탄생을 하게 되었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총리 직속 기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가 않은 정보기관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카더라만 알려졌던 건데 1979년에
이란 테헤란에서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네, 벌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444일 인질로 잡혀 있는데 그때 인질범이 그 대사관에 있는 그 모든 파쇄된 그 문서들을 조각조각 맞춰가지고 그 네. 안에서 모사드 존재를 확인해요. 그게 세계 최초로 모사드라는 게 있구나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이었어요. 와. 그 맞춘 인질범도 대단하지만 그러니까요. 그때까지도 속일 수 있었던 모사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리고 1997년에 이제 하마스 최고 지도자인 그 칼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요르단에 갔다가 네. 미인계에 속아서 그 모사드 작전에 말려가지고 귀에 독극물을 주입했는데 죽지를 않고 살아난 거. 이 사람이 좀 특이 체질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네. 요르단 국왕이 이스라엘에게 연락해서 해독제 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면서 모사드 요원들이 체포가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얼굴이 알려진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있구나라는 네. 게 그게 이제 그 97년도예요. 그때 처음으로 거의 최근이네요. 네네 97년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밀리에 이 조직을 운영을 했을까라는 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사드 하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되고 실제로 이 모사드가 연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모티브로 한 영화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뭐 대표적인 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 납치해서 체포했던 사건. 이게 모사드 관련된 사건 중에 굉장히 또 유명하잖아요. 네, 1960년도에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사실 아르헨티나에 도망간 독일 전범이죠. 네. 그러니까 벌써 몇 개 나라가 걸쳐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모사드가 끌고 와요,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전 세계 첩보망 당시는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유태인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중동 국가 그러면 예멘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에는 그냥 이슬람교만 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다 유태인 마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태인 마을들 중심으로 해서 휴민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네. 사람 그 첩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첩자들 그런 사람들을 심는데 모사드가 굉장히 많이 활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범들을 찾아낸 당시에는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찾아낸 거 보면 그때도 이미 엄청난 첩보력을 모사드가 확보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오늘 이야기를 듣는데 무슨 영화 시나리오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모사드가 이런 활약하거나 아니면 연루된 사건들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또 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주도적 역할을 해서 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첩보기관 모사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미 PD였습니다.